전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 소개하고 있는 신지우입니다. 1963년 3월 31일 도쿄 다이토구 미츠가야에 사는 무라코시 시게오의 큰딸인 4살 요시노부는 이날 친구 집에서 놀던 중 공원에 간다는 말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 친구의 집을 나섰습니다. 놀다 보니 금방 저녁이 됐어요. 가족은 요시노부가 돌아오지 않자 친구 집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친구들은 모두 집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요시노부만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가족은 같이 공원에 간 아이들에게 요시노부가 어디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은 처음부터 요시노부가 공원에 오지 않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엄마는 아이가 길을 잃은 것 같다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가 미아 신고 접수를 했죠. 신고가 접수된 시간은 아이가 실종된 당일 오후 7시였습니다. 하지만 관할 경찰서는 다음 날이 돼서야 수사과에 연락을 했고 하루가 지나서 사건 조사가 시작됐죠. 4월 1일 경찰은 요시노부가 전날 공원에서 30대로 추정되는 남성과 대화하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의 제보를 받으면서 유괴 사건의 가능성을 두고 수사팀을 편성합니다. 경찰이 아이의 안전 문제로 비밀 수사를 할 예정이었어요. 전 세계 공통입니다. 비밀 수사는. 그런데 신고 당일 이미 언론이 아이가 사라졌다는 기사를 내보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개 수사로 바뀌었어요. 만약 정말 유괴 사건이라면 하루 만에 부모가 범인을 자극할 수 있는 행동을 보여주게 된 겁니다. 이 일로 요시노부의 생존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지게 됐죠. 실종 이틀째인 4월 2일 오후 5시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범인은 아이를 살리고 싶다면 몸값으로 50만 엔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어요. 이때 요시노부의 아버지가 아이가 살아있는지를 물으면서 4분 정도 통화를 유도했습니다. 경찰이 충분히 이 음성을 분석할 수 있을 정도의 녹음 시간을 벌어준 거죠. 목소리를 들어봤을 때 범인은 도호쿠 지방의 사투리를 사용하는 40대에서 50대 사이의 남성으로 추정됐고 4월 7일 범인의 요구대로 아이의 엄마가 약속 장소에 50만 엔을 들고 범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경찰은 접선 장소에 숨어 범인 검거를 하기로 계획했어요. 과연 경찰은 범인을 검거하는데 성공했을까요? 이 사건은 1963년 일본에서 일어난 요시노부 유괴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범인은 아이가 사는 곳을 잘 아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스나가와 자동차 회사를 지목하며 이곳 차고에 들어가 폐차 안에 현금 50만 엔을 가져다 놓으라고 지시했어요. 경찰에 이 사실을 알리거나 경찰과 함께 움직이면 아이에게 보복하겠다는 협박도 했습니다. 범인과 약속한 날이 됐어요. 실종 8일째인 4월 7일 새벽 경찰은 요시노부의 엄마와 동시에 출발해 숨어 있다가 범인에게 50만 엔을 넘겨주는 그 순간 현장을 덮쳐 체포한 뒤 아이의 행방을 물어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로에서 엄마와 신호를 주고 받다가 엄마의 차가 예정된 시간보다 먼저 출발하는 일이 생깁니다. 경찰이 오히려 피해자의 부모를 뒤쫓아가게 됐죠. 결국 현장에 2분 늦게 도착합니다. 그 사이 범인이 요시노부 엄마에게 접근해 50만 엔을 빼앗고 사라졌어요. 범인은 아이를 돌려보내지도 않았고 더 이상 연락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범인과 요시노부의 행방을 놓치게 되면서 경찰은 사람들과 가족의 신뢰를 잃게 됐죠. 범인의 연락이 끊긴 지 2주 만인 4월 19일에 경찰은 아빠가 범인과 통화한 내용을 공개해 이 목소리의 주인공을 아는 사람들의 제보를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여러 지역에서 제보가 들어왔어요.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제보들도 있었지만 범인은 이미 언론을 통해 경찰의 수사 사실을 알고 있었죠. 미리 대비를 한 것처럼 용의주도하게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실종 26일 만인 4월 25일에 사건 제보를 기다린다는 라디오 방송을 듣고 어느 남성이 경찰서를 찾아옵니다. 범인이 자기 형의 목소리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경찰은 이 증언대로 제보자의 형인 28세의 코하라 타무츠를 용의선상에 올립니다. 자, 그런데 경찰이 음성을 통해 추정한 목소리는 40, 50대 남성이었거든요. 제보 내용과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거기에 코하라는 정상인처럼 걷지 못할 정도로 한쪽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이 남성이 공원에서 요시노부를 데리고 갔다면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걸음걸이라 분명히 본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두운 시간대에 벌어진 일도 아니라서 공원에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목격자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코하라라는 남성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알리바이가 입증됐습니다.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후쿠시마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 이 사람은 물리적으로 범행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도 경찰은 자신의 형이 이 사건의 범인 같다는 제보자의 내용이 계속 신경 쓰여서 수사를 더 해볼 생각이었지만 후쿠시마에서 코하라를 봤다는 목격자가 다시 등장하면서 수사가 중단됐죠. 경찰은 유력한 제보로 드러난 용의자를 알리바이가 있다는 이유로 2번이나 놔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범인을 본 목격자도 없으니 몽타주도 만들 수가 없었어요. 목소리 하나만 가지고 범인을 잡아야 됐던 겁니다. 굉장히 힘든 수사였고 성과는 나오지 않으면서 시간만 계속 흘러갔죠. 자, 실종 2년이 지납니다. 1965년 5월이 됐어요. 경찰은 사건 담당 수사관들을 전면적으로 교체합니다. 새롭게 투입된 수사관은 유일한 단서인 전화 녹음 테이프로 사건을 다시 조사했어요. 그 결과 새로운 수사관들도 2년 전 경찰서를 찾아와 진술했던 남성의 말대로 그 형인 코하라가 범인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후쿠시마에서 코하라를 봤다는 사람이 있었죠. 수사관들은 이 사람을 찾아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합니다. 4월 1일에 코하라를 봤다는 목격자는 날짜를 착각하고 있었어요. 코하라가 목격된 날은 3월 28일이었습니다. 실종 이틀 전에 있던 일이죠. 그 당시에 코하라는 아는 사람의 집에서 떡을 해먹었다고 진술했는데요. 하지만 그 동네 주민들은 쌀 수확량이 적은 해라 떡을 해먹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코하라의 알리바이가 모두 거짓말로 드러난 거죠. 그렇다고 아직 범인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거짓말을 했다는 점에서 혐의는 상당히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제 왜 거짓말을 했는지 물어봐야겠죠. 경찰은 코하라가 범인일 거라는 생각에 자백을 받아내려고 했어요. 하필이면 이때 코하라는 절도죄로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도소에서 이 사람을 인계받아 수사를 하면 되죠. 그런데 아직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이게 규정상 범인을 인계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교도소 측을 설득해서 10일간 코하라의 취조 시간을 얻게 됐어요. 이 10일 안에 자백을 받아내지 못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관은 코하라가 진술한 내용을 그동안 밝혀진 단서대로 하나씩 반박해 나갔어요. 코하라는 자신의 진술이 거짓으로 밝혀질 때마다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언론에서는 코하라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강제로 거짓 자백을 받아내려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인권 침해라는 보도를 내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경찰의 내부 사정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이 뉴스를 믿을 수밖에 없죠. 예전에 현장에서 범인을 놓친 적도 있었기 때문에 경찰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경찰은 하는 수 없이 코하라가 스스로 자백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측에서 준 10일이 끝나는 날 코하라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는 진술을 하게 됩니다. 후쿠시마에서 도쿄로 돌아오던 날인 4월 3일에 전차를 타고 가던 중 이라카와구 니포리라는 곳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를 목격했다고 증언한 거예요, 코하라가. 이게 워낙에 큰 화재라서 사람들이 기억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신문에도 여러 번 크게 났었죠. 이 증언을 그 당시 뉴스와 비교해 본 거예요. 실제로 니포리 화재는 4월 2일에 발생했습니다. 코하라는 또 거짓 진술을 한 거죠. 담당 수사관은 이 점을 파고들어서 진술이 거짓이라는 점을 밝혀내자 결국 코하라는 포기하고 모든 자신의 범행 사실을 자백하게 됩니다.
범인은 잡았어요. 이제 요시노부를 언제 유괴하고 지금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숨겼는지를 알아내야겠죠. 그러자 아주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오는데요. 자신은 사건 당일 요시노부를 살해했고 이라카와구 엔츠지라는 절 묘비 아래에 시신을 감춰뒀다는 겁니다. 이 자백대로 경찰은 사건 발생 2년 3개월 만에 코하라가 이야기한 곳을 찾아가 백골로 변한 요시노부를 드디어 찾게 됐습니다. 사건이 해결됐어요. 이제 범인에 대해 좀 알아볼 차례입니다. 이 사람은 왜 범행을 계획했던 걸까요? 범인 코하라 타모츠는 후쿠시마의 가난한 농부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다리뼈 주위에 염증이 생기는 골막염을 앓았어요. 이 후유증으로 장애를 가지게 됐습니다. 다리를 오래 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인이 돼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앉아서 하는 일을 찾아야겠죠. 그러다 보니 시계 수리를 배우게 됐고요. 1960년에 도쿄로 올라가서 시계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일자리를 얻었지만 사실 시계 수리가 돈을 많이 버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낭비벽도 심했습니다. 항상 생활고에 시달렸죠. 그러다가 손님이 맡긴 시계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들키기도 했어요. 그래서 해고됐고 다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코하라는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쓰기 시작합니다. 빚을 갚아야 하는데 버는 돈은 없으니 다른 데서 또 돈을 빌려서 갚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빚이 늘어났죠. 이때부터 항상 채권자들에게 쫓기면서 살았는데 그 당시 코하라의 빚이 20만 엔이나 됐었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는 200만 원 정도죠. 그런데 60년대를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은 액수였을 겁니다. 코하라는 이자빚이 점점 늘어났지만 전혀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엔 경찰에 고발한다는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빚을 갚기 위해 생각해낸 방법이 이 당시에 코하라가 술집에서 일하던 여성을 만나고 있었는데 꽤 깊은 관계였다고 합니다. 이 여성이 전화를 설치하려고 모은 돈을 자기가 직접 대신 처리해 주겠다면서 돈을 받아낸 거죠. 3만 5천 엔이었는데 이 돈을 빼돌려서 빚을 갚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낭비벽이 있어서 전부 다 써버리기도 했죠. 자제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빚독촉은 수위가 점점 강해졌어요. 결국 빌린 돈을 반드시 갚겠다는 서약서까지 쓰게 됐는데 사실 그런 능력은 없잖아요. 그래서 장기라도 팔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코하라는 어떻게 빚을 갚아야 할지 고민하다가 예전에 영화 예고편을 우연히 본 기억이 났습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아이를 유괴하는 내용이에요. 이 영화처럼 부모에게 아이 몸값을 받아 빚을 갚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날부터 코하라는 범행을 계획했고요. 1993년 3월 31일 오후 5시 45분 다이토구에 있는 공원 화장실에서 아이들이 물총을 가지고 노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아이 중에 요시노부가 있었던 거죠. 요시노부는 놀던 중에 물총이 고장났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떨어져서 혼자 물통을 고쳐보려고 했는데 이때 코하라가 고쳐주겠다며 접근했던 겁니다. 공원 밖으로 유인하면서 요시노부를 데리고 걸어가는데 이때 아이가 다리가 아프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순간 코하라가 자신은 이제 돈을 받더라도 아이를 살려보낸다면 자기 특징이 너무 두드러졌기 때문에 결국 범인으로 지목될 것이고 돈도 돌려주게 되면서 빚도 못 갚고 자기는 감옥에 갈 테니 결국 아이를 죽이기로 결심했던 거죠. 코하라는 아이를 데리고 걷던 중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요시노부를 근처 절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인적이 드문 장소였는데 마침 절의 스님이 이들 뒤를 지나간 거예요. 이때 코하라가 스님이 자신과 아이를 봤으니 목격자가 생긴 거죠. 이런 생각에 결국 여기서 요시노부를 목졸라 살해하고 묘비 아래에 감춰뒀던 겁니다. 유인 지점인 공원에서 멀리 벗어나 있었어요. 그래서 수색 과정에서도 그 당시 아이를 찾을 수 없었던 겁니다. 범인과 엄마가 만나기로 한 날도 경찰의 실수로 범인의 얼굴을 확인하지 못한 채 돈만 뺏겼었죠. 늦은 밤이라서 엄마도 범인의 얼굴은 보지 못했고 유일한 단서인 목소리도 지방 사투리를 쓰는 40, 50대 남성이라고 쉽게 특정하면서 젊은 남성일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결정적으로 코하라와 요시노부를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절에서 뒤를 지나갔다는 그 스님은 코하라의 착각이었습니다. 스님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거든요. 그러면 이때 유일한 단서를 줄 사람들이라고는
공원에서 같이 놀던 아이들 뿐인데 물총이 고장나 혼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친구를 볼 새가 없었던 것이죠. 잘 기억도 못했고요. 결국 범인을 잡았고 자백을 받아내는데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시노부를 구하지 못했어요. 검거된 코하라는 범행이 모두 입증되면서 영아 유괴 및 금품갈취와 협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시노부의 유골은 발견된 장소인 절 안에 상을 세워서 봉양됐죠. 그렇다면 이제 재판에 넘겨진 범인 코하라는 어떤 판결을 받게 됐을까요? 1966년 3월 17일 도쿄 지방법원은 코하라가 어린 아이를 유괴해 목숨을 빼앗고 시신을 유기한 점과 피해자 가족에게서 금품을 탈취한 혐의를 더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자 코하라의 변호사는 채무에 시달린 나머지 아이를 유괴한 뒤 몸값만 받고 풀어줄 예정이었지만 범행이 발각될까봐 두려워서 우발적으로 요시노부를 해쳤다고 말하며 형을 좀 줄여보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3번에 걸쳐 항소했고 재판이 다시 열렸어요. 하지만 코하라의 죄가 아주 계획적이며 피해자 가족에게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준 데다 죄질도 너무 잔인하기 이를 데 없다는 이유로 판결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여기서도 사형이 유지됐죠. 이렇게 코하루는 4년간 감옥 생활을 하다가 1971년 12월 23일 형이 집행됐습니다. 코하라의 집안이 다 같은 곳에 묘비를 세우거든요. 그런데 코하라만 이 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묘비 없이 옆에 흙으로만 무덤을 만들었었다고 해요. 이렇게 사건이 끝났습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뒤에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 더 남아있거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사건은 1963년 일본에서 일어난 요시노부 유괴살인 사건이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본도 아동 유괴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예요. 이 사건이 유명한 이유는 법이 제정되는 계기가 됐기 때문인데 경찰이 한번 범인을 놓쳤죠. 그리고 사건이 장기화되면서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많이 받은 사건이었는데 경찰의 실수가 있던 거는 그 전에 언론이 먼저 사건을 보도해버리면서 수사 계획을 급하게 수정해야 됐던 점이 커 보인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언론이 기사거리를 위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사생활 침해를 하거나 범인을 더 자극시킬지도 모르는 이런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어린이 유괴 사건 발생 시 사건이 해결되거나 경찰이 보도를 요청하기 전까지 보도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보도협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보도 제한이 있어요. 경찰이나 당사자가 직접 밝히기 전까지 언론사가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보도를 하지 않는 엠바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신 우리나라의 엠바고는 법으로 강제하는 규정은 아니고요. 부탁으로 이루어지는 약속에 좀 더 가깝거든요. 일본의 보도협정은 강제입니다. 경찰이 직접 요청하지 않는 이상 사건에 관련된 보도를 절대 할 수 없고 경찰이 사건 경위와 범인에 관한 정보, 수사 결과를 직접 발표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죠. 이 사건은 단서가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영구미제로 남을 뻔했습니다. 유일한 단서가 범인과 가족이 통화한 녹음뿐이었는데 이때 전화를 역추적하는 게 불가능했어요.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일본이 전신전화공사가 유선통화를 전부 담당하고 있었는데 통신 비밀과 보안을 이유로 역탐지를 허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 내용도 피해자 가족이 직접 녹음기를 준비해서 녹음해뒀던 거예요. 예외 규정이 있었어야 하는데 일본이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하지 못했던 거죠. 경찰이 이건 준비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경찰이 녹음기를 만약 준비해서 수사했으면은 이게 수사 규정 위반이라서 법정에 단서로 채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해자 가족이 준비해야만 됐던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심각성을 느끼고 경찰의 요청으로 통화 역추적이 허용됐었죠. 그리고 일본 경찰은 요시노부 유괴 사건을 겪으면서 1964년 4월 1일 유괴사건 전담 수사팀을 설치했습니다. 특수범 수사과라는 관할 부서도 따로 만들었어요. 범인 검거와 처벌에는 성공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 피해자 구출인데 이걸 실패했기 때문에 다음에 일어날 유사사건을 사전에 막고 구출까지 목표로 하는 전문부서죠. 어린이 유괴 실종 사건의 경우가
사건 발생부터 3시간 이내, 이때가 피해자의 생존율이 가장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안에 범인에게 도달해야 피해자가 가장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데, 그 이후로는 생존율이 절반으로 줄고요. 다음 날부터는 10% 미만으로 내려가거든요. 유괴납치가 범인 검거 이전에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속도가 빠른 수사가 좀 생명이 될 수밖에 없죠. 이번 사건과 비슷한 아동 유괴가 하나 있는데요. 1년 전에 한국에서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1962년에 범인이 조두영 어린이를 유괴해서 몸값을 요구했는데 아이는 돌려주지 않았고 돈만 챙겨서 달아난 적이 있어요. 이 사건은 범인을 잡지 못했고 피해자의 생사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번 사건을 알게 된 계기는 얼마 전에 사라진 여고생과 억울한 남자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죠. 나카타 요시의 실종 사건 조사하면서였습니다. 이번 요시노부 사건 2달 뒤에 일어났었거든요. 이번 내용과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위에 관련 영상 링크 되어 있어요. 터치하시면 바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